정부가 지난주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의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또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되면서 이번 규제 체감 강도는 더욱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들 속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아주 세게 내놨습니다. 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내놓게 됐는데 이번 대책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내수 침체가 좀 심화됐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수 침체 둔화의 원인이 여러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가계부채가 이제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쓸돈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내수 소매나 판매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수준이면 괜찮은데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을 이미 관계부처,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6월 10일 날 기재부 1차관, 그러니까 네. 직무대행이죠. 기재부 장관이 지금 없으니까 그 이영일 차관을 좀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12일 날 바로 이틀 뒤에 이 긴급 부동산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열었을 때 경제 체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미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주거 안정의 불안함이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 모든 총력적인 검토를 다 거쳐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총력적 대응을 해야겠다는 보도자료가 이미 나왔습니다. 12일 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주 다음 주에 서울의 주택가격이 정말 7, 8년 만에 또 최고 상승률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이미 되었다가 27일 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갭 투자가 발생해서 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좀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게 부동산뿐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 긴급하게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출 규제 기준을 왜 하필 6억 원으로 정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좀 의아함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실거주 위주의 주택 대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여러 얘기가 있지만 보통 9억에서 한 12억 수준이 평균 수준이고요. 좀 15억 넘어가면 일단 고가로 좀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택 PIR의 정상적인 수치가 보통 10에서 12가 이제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연봉 1억인 사람이 보통 한 1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주택 가격이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과도하게 좀 오버슈팅 났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1억인 분이 3, 4년 일을 해서 2, 3억 모았다. 그러면 9억짜리 집을 6억 대출 받으면 사잖아요. 네. 그게 적정선이다라고 가이드를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15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연령별로 다 계산하고 소득 분포별로 계산해 보면은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대출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정부에서 9억이 아니라 6억으로 가이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고소득층에게는 사실 크게 타격이 없기 때문에 DSR 규제는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저소득층에게 기회가 좀 박탈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시장 친화적인 분들의 프레임인데요. 지금 저소득층이 이 고가의 주택을 지금 살 수 있는 수준인가요? 누가 봐도 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중산층은 때 어떻게? 그러면 이제 중산층은 좀 이해가 되죠. 단어가 저소득층은 당연히 정부에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바우처나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중산층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좀 아까도 이제 표현 드린 것처럼 중산층이면은 보통 6천에서 1억 정도의 어떤 소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3, 4년, 4, 5년 모아서 그 상태에서 6억을 받으면 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에서. 네. 그럼 이게 무리한 가계 담보대출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전세 갭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15억짜리면 전세가 7, 8억일 때 대출을 9억을 해주면 오버슈팅이 됩니다. 네. 돈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왜곡된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저소득층 이쪽이 아니고 중산층이 충분히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적당한 부담 가능한 대출을 받았을 때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크게 보고서 제가 가이드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주거사들이 끊었다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몇 군데는 이미 이제 갭 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지만 이번 주담대 대출도 금지하게 되면서 이 갭 투자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될 거로 보시면. 네, 맞습니다. 이번 보도 조치에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딱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갭 투자가 안 될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면 지금 현재 생애 최초 대출 LTV가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아무 곳이나 마음만 먹으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태예요.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심리가 작용하냐면 13억짜리다 했을 때 사인하고 대출 받고 6억의 전세가 있으면 만약에 2억이 오르면 이자 빼면 2억이 오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 전세 끼고 생애 대출을 받는 것을 약간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과도하게 시장을 갖다 달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내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네. 그럼 7월부터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대출 액수 한도 조정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기 집 마련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계셨을 거예요. 연봉 1억인 분들이 보통 6억 한 8천까지 받을 수 있었고 2억 정도 연봉이시면 한 11억, 12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요번에 6억으로 이제 주담대를 전부 전면 규제를 이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 안 되겠죠. 왜? 스트레스 DSR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로도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액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감소에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실거주 위주 정책을 나온 바람에 3단계 스트레스 DSR가 합쳐지면서 제가 볼 때는 가랑비에 옷전다 할까요? 분명히 스트레스 DSR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투자나 투기를 하신 분들한테는 충격이겠지만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들한테는 이 정책이 잘 유지만 된다라면 주택 가격이 정상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내려온 주택 가격을 사는 게 더 낫다고 보고 그래서 이 효과는 제가 볼 때 현금 풍부한 자산가들이 이제 주택을 사신다고 그러는데 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자산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이제 강남에 투자 형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거의 차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심리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모든 시장 상황이 대출이 안 되면 대출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안 되면 내려간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강남에 있는 분들은 투자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7월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약간 잡히게 되면서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잡히게 네. 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체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대출도 규제가 함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일단 집값을 잡는 거에 초점을 줬다라고 보면 될까요? 집값을 잡는 거 플러스인 것 같아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하니까 네. 내수 둔화가 너무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용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볼 때 신혼부부나 새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대출이 주니까 예산을 잡았던 분들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약간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방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출을 덜 받고 살 수 있는 지점이 왔을 때 이 신혼부부나 이분들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 거래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런 시장에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또 부침이 있겠지만 이때마다 여러분들도 아쉽게 정부에서 이 대책을 내면서요. 만약에 전세 가격이 또 움직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 가계대출의 주담대 위험 자산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서 이거를 높이면 대출 액수가 또 줄어요. 이거하고 전세 DSR 이것도 바로 시행하겠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그쪽에 업무 보고를 할 때 네. 전세 DSR을 좀 시행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또 움직이거나 이럴 때 지금은 4년 차 맞죠? 우리 임대차 보법 바뀐 지 이제 갱신 만료 기간이거든요. 약간의 네. 변동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좀 이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혹시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위험이 올 정도로 부동산 급락 사태가 온다라면 제가 볼 때 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 시장은 스트레스 디아스 때문에 이미 일단 하향 조정화 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네.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적정한 시기에 낸다라면 이 부분도 좀 잠식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 하반기와 내년 초에 또 서울 일부 지역에 집값의 상승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 그리고 주담대 6억 원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